이 천한 것들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너희들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밥 처먹는 개들이잖아. 지라면 짖고 기라면 기어야 할 거 아니야. 날카로운 고성이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에 위치한 육군 제5보병사단 상승부대의 위병소를 찢어발겼습니다. 습한 여름 공기 속에 섞인 비릿한 흙먼지가 소란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평화롭던 위병소는 순식간에 살얼음판으로 변했습니다. 근무를 서던 병사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숙였고 하늘을 날던 새들조차 놀라 달아날 만큼 표독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소란의 중심에는 한껏 치장한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으로 휘감은 여자, 제5보 병사단 예하 고병 여단장 박윤재 준장의 처 최명희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물을 보듯 눈앞의 여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헌병 하사 서은채가 있었습니다. 안 들려? 당장 문 열라고. 내 차 트렁크에 너희 같은 더러운 손자국 묻힐 생각하지 말고 비켜. 최명희는 붉게 칠한 손톱으로 서은채의 가슴팍을 쿡 찔렀습니다. 명찰이 삐뚤어질 정도의 강한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은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최명희를 응시했습니다. 헬멧 아래로 흐르는 땀방울이 눈을 찔렀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부대 규정입니다. 민간 차량은 예외 없이 검문을 거쳐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트렁크를 열어주십시오. 서은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침착함이 최명희의 화를 돋우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최명희는 과장된 몸짓으로 뒷목을 잡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녀는 옆에서 벌벌 떨고 있는 운전병 이일병을 쏘아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너 뭐해? 당장 여단장님한테 전화 안 해? 감히 하사 나부랭이가 별딸 부인을 이 뙤약볕에 세워도 너 영창 가고 싶어? 내가 지금 당장 보내줘? 운전병은 울상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서은채 하사의 말이 100번 옳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대에서 규정보다 위에 있는 것은 사모님의 기분이었습니다. 최명희는 다시 서은채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매가 뱀처럼 가늘어졌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서은채? 계집애가 할 짓이 없어서 군대에나 기어들어오고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어디서 남자들 득실거리는 곳에 와서 꼬리를 쳐? 너 같은 년들 속셈 내가 모를 줄 알아? 군인 남편 하나 물어서 팔자 고쳐보려는 거잖아. 근본 없는 년. 인신공격이었습니다. 단순한 갑질을 넘어 한 인간의 존엄을 바닥까지 짓밟는 저열한 언사였습니다. 주위에 있던 병사들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상대는 여단장의 아내였습니다. 서은채의 입술이 살짝 깨물렸습니다. 근본이라니 그녀는 속으로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침을 튀기며 악을 쓰는 이 여자는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자신이 근본 없다며 매도하는 이여군 하사가 사실은 그녀의 남편이 그토록 아부하는 육군 제5군단장 서대엽 중장의 하나뿐인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버지 서대엽 군단장은 늘 말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순간 너는 내 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인이다. 특혜는 독이다. 그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서은채는 신분을 숨기고 가장 험한 전방부대 헌병으로 자원했습니다. 아버지가 헬기를 타고 시차를 다닐 때 그녀는 먼지를 뒤집어쓰며 위병소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생각하는 명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명예가 싸구려 향수 냄새를 풍기는 여자에게 유린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말씀 조심해 주십시오. 군인에 대한 모욕은 형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인연이 어디서 법을 들먹여? 날카로운 타격음이 위병소를 울렸습니다. 최명희가 들고 있던 악어 가죽 가방으로 서은채의 어깨를 후려친 것입니다.
묵직한 장식에 맞은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서은채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빛이 더욱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폭행하셨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위병소 폐쇄회로 화면과 제 가슴에 달린 영상 기록 장치에 전부 녹화되고 있습니다. 서은채가 가슴의 장치를 가리키며 차갑게 말하자 최명희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감히 하사 따위가 자신을 협박한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서은채의 발로 향했습니다. 여름용 전투화를 신은 서은채는 바지단을 고무줄로 단정하게 말아 올린 상태였습니다. 최명희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녹화? 그래, 어디 한번 찍어봐. 누가 이기나 보자. 그녀는 천천히 서은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신고 있던 붉은색 뾰족한 구두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굽 높이만 10cm가 넘는 흉기나 다름없는 구두굽이 햇빛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군화 신었다고 안 아플 줄 알지? 건방진년. 최명희가 체중을 실어 서은채의 발등을 향해 맹렬한 기세로 내리꽂았습니다. 그녀가 노린 곳은 단단한 앞코가 아니었습니다. 발목과 전투와 끈이 묶인 매듭 사이 가죽이 덮이지 않은 가장 취약한 발등 뼈 부위였습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끔찍한 소리가 났습니다. 서은채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단순히 밟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명희는 뾰족한 뒤굽으로 서은채의 발등을 찍어 누른 채 마치 담배꽁초를 비벼 끄듯 좌우로 지천을 떨었습니다. 아! 참으려 했지만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날카로운 굽이 양말을 뚫고 살점을 파고들었고 발등뼈가 바스러지는 듯한 격통이 뇌수까지 울렸습니다. 붉은 피가 순식간에 검은 군용 양말을 적시고 전투화 위로 배어나왔습니다. 그러나 최명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스러워하는 서은채의 표정을 즐기듯 더 세게 짓밟았습니다. 아파? 아프냐고. 너도 똑같은 인간이잖아. 어디서 로봇인 척 고고한 폼을 잡고 있어. 최명희는 얼굴을 서은채의 코앞까지 들이밀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 너희 대대장 오라 그래. 아니 여단장한테 지금 당장 무전 쳐. 너 같은 게 감히 내 앞길을 막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 남편 불러서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서은채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비명을 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그녀는 절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짓밟힌 발에서 전해지는 고통보다 대한민국 군복을 입고 이런 여자에게 굴복한다는 치욕감이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비키라고 이 벌레 같은 년아. 최명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을 주어 굽을 비틀자 뼈가 어긋나는 소리와 함께 서은채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경악하며 달려오려 했습니다. 하사님, 오지 마. 서은채가 손을 들어 병사들을 제지했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중심을 잡고 다시 정자세로 섰습니다. 피 묻은 발을 바닥에 단단히 박고 선 그 기세에 최명희마저 순간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야, 이 계집애 왜 안 쓰러져? 독종이네. 서은채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피가 뚝뚝 떨어지는 발을 딛고 최명희를 똑바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민간인 최명혜 씨, 지금 초병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 빼십시오. 뭐? 이 미친년이 진짜 돌았나? 최명희가 다시 손을 들어 올리려던 그때였습니다. 위병소 안쪽에서 다급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지프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이야? 멈춰, 동작 그만. 여단 헌병대장 강준 소령이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피로 젖은 서은채의 전투화와 씩씩거리는 최명희를 번갈아 보더니 사색이 되었습니다. 사모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헌병대장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최명희에게 달려가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다친 부하의 상태보다 여단장 부인의 심기가 먼저였습니다. 어머, 강소령. 이제야 왔어? 내가 이딴 계집애한테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알아? 나보고 차를 빼래. 내 차 트렁크를 뒤지겠대. 내가 간첩이야? 최명희는 기다렸다는 듯 피해자 흉내를 내며 가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건방진 년이 눈을 부라리면서 나를 치려고 했다고. 내가 너무 무서워서 방어한다는 게 그만. 아유, 내 가슴이야. 뻔뻔한 거짓말에 서은채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발등의 고통보다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더 뜨거웠습니다. 헌병대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은채에게 소리쳤습니다. 서하사, 너 미쳤어? 사모님께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장 사과드려. 무릎 꿇고 빌지 못해. 서은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직속 상관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가 철철 흐르는 자신의 발은 보이지도 않는다는 듯 헌병대장은 맹목적으로 사모의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계급이 힘인 군대, 그 계급의 가족조차 신이 되는 더러운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피를 흘리며 서 있는 이 하사가 쥐고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 서은채는 욱신거리는 발의 고통을 무시하며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를 움켜쥐었습니다. 녹음 기능은 처음부터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과하는 대신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사과 못합니다. 저는 정당한 임무 수행 중이었고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책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은채의 서늘한 경고에 위병소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에 위치한 여단 의무대 진료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과 함께 비릿한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서은채 하사는 진료대 위에 앉아 바지를 걷어 올린 채 퉁퉁 부어오른 발등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양말은 이미 검붉은 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구두굽에 찍힌 자리는 살점이 움푹 패어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전치 사주라니? 임대위 다시 봐. 이게 무슨 사주야? 그냥 좀 긁힌 거잖아. 헌병대장 강준 소령의 목소리가 진료실을 울렸습니다. 그는 진료 차트를 작성하려는 군의관 임대위의 손을 거칠게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며 연신 진료실 밖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헌병대장님, 엑스레이를 보십시오. 중족골, 그러니까 발등뼈에 미세골절이 보입니다. 인대도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이건 전치사주도 적게 잡은 겁니다. 당장 석고 붕대를 하고 입원 치료를 해야 합니다. 군의관 임대위가 원칙대로 설명했지만 강소령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임대위의 어깨를 잡아채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임대위, 눈치 좀 챙겨. 지금 상대가 누구인지 몰라. 여단장님 사모님이야. 이게 전치 사주 진단서로 끊겨서 상급부대에 보고 올라가 봐. 여단장님 이번 소장 진급 심사 코앞인데 집안 관리 못했다고 소문나면 자네가 책임질 거야? 자네 장기 복무 신청했다며? 이번 근무 평정 누가 주는지 잊었어?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군의관 임대위의 얼굴이 곤혹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있는 서은채를 힐끗 보았습니다. 서은채는 고통을 참느라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강 소령과 임대위를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군의관님. 서은채가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대로 적어주십시오. 저는 환자로서 정당한 진단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외부의 압력에 의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신다면 군의관님도 의료법 위반 및 공문서 위조의 공범이 되시는 겁니다. 이 점 명심하십시오. 이게 진짜. 야, 서은채. 강소령이 씩씩거리며 서은채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상황 파악이 안 돼? 내가 지금 누구를 상대로 싸우겠다는 거야? 여단장님이야. 이 부대의 왕이라고. 내가 여기서 진단서 끊고 난리치면 사모님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할 것 같아? 너만 군 생활 꼬이는 거야. 그냥 훈련하다가 삐끗했다고 해. 사모님이 치료비랑 위로금 넉넉히 챙겨주신다잖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서은채는 고개를 들어 강소령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 서린 서늘한 냉기에 강소령은 자신도 모르게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였다면 제 발등을 찍기 전에 사과부터 하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대장님, 저는 헌병입니다. 헌병이 불의를 보고 타협하면 그게 깡패지 군인입니까? 이 싸가지 없는 년이. 강소령이 손을 들어 올리던 그때였습니다. 진료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군복상의 단추를 풀어 헤친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어깨에 박힌 은색 별 하나가 진료실 전등 불빛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제5보병사단 예하 보병여단장 박윤재 준장이었습니다. 진료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강소령과 군의관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단결. 근무 중 이상 없습니다. 박 준장은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서은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퉁퉁 부어오른 서은채의 발을 무심하게 내려다보더니 혀를 쯧쯧 찼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귀찮은 벌레가 꼬였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서하사라고 했나? 하사 서은채. 서은채는 앉은 채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관등 성명을 댔습니다. 박 준장은 뒷짐을 지고 진료실을 천천히 거닐기 시작했습니다. 내 집사람이 성격이 좀 불같아. 서울에서 곱게 자라서 이런 전방 시골 부대 생활 적응하는 걸 힘들어하지. 그러다 보니 예민해져서 실수를 좀 한 모양이야. 실수라니. 박 준장은 그 잔인한 폭력을 고작 실수라는 단어로 포장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도 미덕 아니겠나? 자네가 좀 융통성 있게 트렁크 검사만 대충 넘겼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안 그런가? 박 준장이 몸을 숙여 서은채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듣자 하니 가슴에 다는 영상 기록 장치를 가지고 있다던데 그거 나한테 넘겨. 그리고 오늘 일은 훈련 중 부상으로 처리해. 그러면 내가 특별히 자네를 사단장 표창 상신해 주지. 장기 복무 심사 때 큰 도움 될 거야. 서로 윈윈 하자는 거지. 서은채는 헛웃음이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가해자의 남편이자 부대의 지휘관이 피해자에게 증거인멸을 종용하고 보상을 제한하는 이 현실이 역겨웠습니다. 여단장님. 서은채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 발등뼈가 부러졌습니다. 사모님의 구두굽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특수상해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당한 공무 수행 중이었습니다. 기록 장치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닌 수사 증거물입니다. 함부로 넘겨드릴 수 없습니다. 박 준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인자한 척하던 가면이 벗겨지고 권위적인 지휘관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별을 달아주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해? 너군 생활 여기서 끝내고 싶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하나 옷 벗기는 건 일도 아니야. 박 준장의 고함이 좁은 진료실을 울렸습니다. 군의관은 고개를 숙였고 강소령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은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협박으로 듣겠습니다. 지금 이 대화도 제가 전부 기억해 두겠습니다. 뭐? 이 미친. 박 준장은 화를 참지 못하고 쓰고 있던 베레모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좋아, 법대로 해보자 이거지. 규정, 원칙? 그래, 어디 끝까지 가보자고. 강소령. 예, 여단장님. 이 자식 당장 영창 집어넣어. 죄목은 상관 모독 및 항명,
그리고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군기문란. 헌병대 유치장에 가둬놓고 정신 차릴 때까지 굴려. 여단장님, 그래도 부상자인데 치료는. 시끄러워. 다리가 부러졌지 입이 부러졌어? 조사받는데 문제 없어. 당장 끌고 가. 박 준장은 씩씩거리며 진료실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강소령이 난처한 표정으로 그러나 어쩔 수 없다는 듯 서은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일어나. 내가 자초한 일이다. 서은채는 부러진 발을 질질 끌며 일어섰습니다. 통증이 온몸을 찢는 듯 했지만 신음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여단장의 베레모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그 끝에 누가 서 있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포천의 밤은 유난히 길고 추웠습니다. 헌병대 유치장의 독방. 습하고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일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 갇힌 서은채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퉁퉁 부어오른 발을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강소령은 압박 붕대 하나를 던져주고는 그녀를 이곳에 가뒀습니다. 욱신거리는 통증 때문에 단 1분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상처 부위가 덧나기 시작했는지 열이 올라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은 고립감이었습니다. 면회 금지, 외부와의 연락 차단. 여단장 박 준장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서은채를 세상과 완전히 격리했습니다. 그녀가 밖으로 나가 언론이나 상급 부대에 알리는 것을 막으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철컹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 아래 배구구가 열리고 식판 하나가 툭 밀려 들어왔습니다. 식은 밥덩어리와 짠 국물뿐인 초라한 식사였습니다. 야, 서하사. 여단장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신단다. 문 밖에서 헌병 당직 사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반성문 쓰고 기록 장치 원본 내놓으면 봐주신단다. 고집 그만 피워. 너 여기서 나가면 불명예 제대야. 전과자 된다고. 젊은 나이에 인생 조지고 싶냐? 서은채는 식판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반성문은 가해자가 쓰는 겁니다. 아, 진짜 말 안 통하네. 야, 너희 아빠 뭐 하시냐? 집이 좀 사나봐? 빽 믿고 까부는 것 같은데 여기는 여단장님 구역이야.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못 구해줘. 아빠라는 단어에 서은채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말하는 그 백. 내가 그토록 쓰기 싫어했던 그 힘. 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괴물과 싸우기 위해서는 때로는 더 큰 괴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은채는 품속 깊은 곳을 더듬었습니다. 속옷 안쪽에 몰래 숨겨둔 작은 물체, 영상 기록 장치에서 빼낸 마이크로 메모리 카드였습니다. 그녀는 강소령에게 장치 본체를 뺏기기 직전 기지를 발휘해 메모리 카드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강소령이 손에 쥔 건 빈 껍데기 뿐이었습니다. 이 작은 칩 안에는 최명희의 폭행과 폭언, 그리고 여단장의 협박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내일이면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규정상 징계위원회에는 피징계자가 출석해야 합니다.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독방을 나가는 순간 어떻게든 외부와 접촉해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열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졌지만 서은채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녀는 벽을 짚고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좁은 독방 안을 다친 발을 질질 끌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 두 발. 고통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내일 놈들 앞에서 아파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보고 계시죠, 아버지? 제가 어떻게 이기는지. 그녀의 뇌리에 아버지 서대혁 중장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늘 엄격했지만 딸이 입대할 때 누구보다 걱정 어린 눈빛을 보냈던 아버지.
만약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안다면 포천시 전체가 뒤집힐 것입니다. 군단 예하의 모든 전차와 장갑차가 여단으로 진격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은채는 아직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군의 법과 규정으로 놈들을 옥죄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서는 건 그들이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마지막 확인 사살이어야 했습니다. 독방의 작은 창틈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서은채는 메모리 카드를 달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서슬 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 당일 아침, 여단 본부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쌓여 있었습니다. 보병여단 제1차 징계위원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그 자리는 징계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서은채를 처단하기 위한 처형대였습니다. 여단장 박준장의 최측근인 여단 참모장 이중령이 위원장을 맡았고 위원들은 전부 여단장의 눈치를 보는 예하 대대장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서은채는 헌병들의 감시를 받으며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간 씻지 못해 수척한 모습이었지만 정복으로 갈아입은 그녀의 태도는 당당했습니다. 석고 붕대 대신 압박 붕대를 칭칭 감은 발에 억지로 단화를 구겨 신었습니다. 발이 터질 듯 아팠지만 슬리퍼를 신고 징계위원회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헌병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뜻밖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화려한 투피스 정장에 또다시 붉은색 구두를 신은 여자 최명희였습니다. 그녀는 코를 쥐고 대기실의 냄새를 혐오스럽다는 듯 맡으며 들어왔습니다. 어우 냄새. 꼴이 말이 아니네. 그 잘난 자존심은 어디 가고 거지가 앉아 있어. 최명희는 수행원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서은채의 맞은편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너 오늘 여기서 옷 벗는 거 확정이라며? 불명예 전역하면 뭐 먹고 살래? 몸이라도 팔게. 서은채는 대꾸하지 않고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최명희는 그 시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가방에서 두툼한 노란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2천만 원이야. 내 퇴직금보다 많을걸? 여기서 징계받고 쫓겨나서 전과자 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사표 써. 그리고 이 돈 받고 떠나. 대신 조건이 있어. 그날 있었던 일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한 장만 쓰면 돼. 내 남편 진급 심사가 코앞이라 내가 특별히 자비를 베푸는 거야. 자비라니 서은채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폭행하고 가둬놓고 협박한 뒤에 던져주는 돈봉투가 자비라니. 웃어? 인연이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서은채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탁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최명희는 그녀가 돈을 받으려는 줄 알고 묘한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돈이 최고야. 자존심이 밥 먹여주니? 서은채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든 채 최명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돈 그래요. 제가 가져갈게요. 이 돈이 당신 남편의 별을 떼어낼 결정적인 증거가 될 테니까요. 뭐? 서은채는 봉투를 뒤집어 최명희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5만 원권 지폐 다발이 눈처럼 흩날리며 최명희의 얼굴과 명품 옷을 덮었습니다. 악, 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최명희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뇌물 공여 시도까지 아주 완벽하네요. 서은채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대기실 구석 화분 뒤에 숨겨둔 서은채의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가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독방에서 나오자마자 몰래 휴대전화를 회수해 이곳에 설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너 진짜 죽고 싶어? 내가 널 가만둘 것 같아? 여보. 최명희가 문을 열고 복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곧이어 헌병들이 들이닥쳤고 뒤따라 징계위원장인 참모장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란입니까? 이년이, 이 미친년이 내 돈을 뺏으려고 했어요. 나를 밀치고 행패를 부렸다고요. 최명희는 바닥에 흩어진 돈을 가리키며 또다시 거짓말을 쏟아냈습니다. 참모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하사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군. 징계위원회 시작해. 당장 끌고 와. 헌병들이 서은채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은채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흩날리는 돈 속에 파묻혀 씩씩거리는 최명희를 보며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그 구두 잘 닦아두십시오. 곧 법정에서 신으셔야 할 테니까요. 뭐야? 저게. 잡아넣어. 대기실 문이 닫히고 서은채는 징계위원회실로 끌려갔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여단장 박준장이 중앙에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죄인 서은채 입실했습니다. 서은채는 위원들 앞에 섰습니다. 다리가 욱신거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지만 그녀는 척추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서은채 하사. 자네는 상관의 배우자에게 폭언 및 상해를 입히고 여단장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할 말이 있는가? 위원장이 형식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준장이 비릿하게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할 말이 있겠나?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당장 파면 조치하고 형사 고발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징계위원회실의 두꺼운 방음 문이 밖에서부터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활짝 열렸습니다. 누구야? 감히 징계위 중에. 박준장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인물을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에서 피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문 앞에는 헌병대가 아닌 검은 정장을 입은 군단 감찰 요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어깨에 빛나는 별 3개를 단 거구의 사내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서늘한 분노가 억눌린 얼굴, 제5군단장 서대협 중장이었습니다. 누가 죄인이고 누가 벌을 받는다고. 서대협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압도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붕대를 감고 서 있는 서은채에게 닿는 순간 장군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내 딸이 부대 규정을 아주 잘 지켰군. 서대협의 입에서 나온 딸이라는 한마디에 회의실 안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내 딸이 부대 규정을 아주 잘 지켰군. 서대협 중장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회의실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의 고막을 찢는 폭명과도 같았습니다. 여단장 박윤재 준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은채를 죄인이라 부르며 파면을 운운하던 그의 안색은 핏기가 가신 시멘트빛으로 변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참모장과 대대장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동자세를 취했지만 그들의 무릎은 제멋대로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단결. 제5군단장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박준장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비명에 가까운 경례 구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서대협은 그의 경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박준장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성큼성큼 걸어와 서은채 앞에 섰습니다. 정복 차림으로 꼿꼿이 서 있는 딸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간 씻지 못해 수척해진 얼굴, 엉망이 된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단화 안쪽으로 삐져나온 피 묻은 압박 붕대가 장군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충성. 제5군단 헌병대 하사 서은채. 서은채는 부러진 발의 격통을 누르며 아버지를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그녀는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가르친 군인의 자세였기 때문입니다. 서대협은 딸의 경례를 묵묵히 받아낸 뒤
떨리는 손을 들어 딸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습니다. 30년 넘는 군 생활 동안 전장을 누비며 강철 같았던 장군의 눈가가 미세하게 젖어들었습니다. 보고해라, 서하사. 그동안 이 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단 한 글자도 빠짐없이 보고해. 서대협의 목소리는 낮고 낮았지만 회의실 안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만큼 위협적이었습니다. 서은채는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위병소에서 최명희가 가했던 무차별적인 폭언과 인신공격, 10cm 높이의 구두굽으로 발등을 찍어 비비던 고의적인 폭행, 그리고 이어진 여단장 박춘장의 회유와 협박까지. 서은채의 보고가 이어질수록 서대협의 얼굴은 분노로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여단장 박윤재 준장은 제가 치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은폐를 위해 저를 헌병대 유치장 독방에 사흘간 감금했습니다. 또한 3호 최명희 씨는 조금 전 대기실에서 입막음용으로 현금 2천만 원을 건네며 뇌물 공여를 시도했습니다. 서은채가 주머니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는 최명희 씨의 폭행 영상, 여단장님의 협박 음성, 그리고 조금 전에 뇌물 공여 현장까지 모든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박 준장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뺏었다고 믿었던 기록 장치는 빈 껍데기였고 진짜 칼날은 서은채의 몸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군단장님, 그게 아닙니다. 저는 보고를 잘못 받아서 집사람이 그냥 훈계 정도만 했다고 해서 부대 기강 차원에서. 시끄럽다. 서대협의 호통이 회의실 유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박 준장의 코앞까지 다가와 그의 눈을 쏘아보았습니다. 자네는 내 부하가 부대 규정을 지키다 다쳤는데 지휘관으로서 보호하기는커녕 범죄자로 몰아 독방에 가뒀나? 자네 어깨에 달린 그 별이 부하를 짓밟으라고 국가가 준 훈장인가? 자네가 지휘하는 이 여단이 자네 개인의 왕국이라도 되는 줄 알았단 말인가? 서대협은 뒤에 서 있던 군단 감찰 참모와 헌병대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즉시 보병 여단장 박윤재 준장의 직무를 정지한다. 또한 박 준장과 헌병대장 강준 소령을 긴급 체포해라. 죄목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가혹행위 및 수사방해다. 그리고 여단장 3호 최명희는 민간경찰에 인계하여 특수상해 및 뇌물공여죄로 즉시 구속 수사하도록 조치해라. 군단장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육사 선배님 제발. 박 준장이 서대협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군단 감찰 요원들이 그를 거칠게 제압했습니다. 평생을 명예라 믿고 달았던 은색 별이 달린 베레모가 바닥으로 떨어져 짓밟혔습니다. 헌병대장 강소령 역시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습니다. 그때 회의실 밖에서 최명희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거 안 놔.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여보. 박 준장님. 최명희는 군단 헌병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질질 끌려 들어왔습니다. 대기실에서 서은채에게 돈을 뿌리며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산발이 된 머리와 구겨진 명품 옷이 그녀의 추락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갑을 찬 채 바닥에 널브러진 남편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성훈 씨, 이게 뭐야? 당신 왜 이래? 저 새끼들이 나를 잡아가잖아. 최명희는 상황 파악을 못하고 서대협 중장을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 부대 대장이야? 당신 미쳤어? 내가 장군 3호야. 우리 아빠가 포천에서 얼마나 힘이 센지 알아? 서대협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장군 3호. 당신 남편은 이제 장군이 아니라 파면 대기 중인 범죄자일 뿐이다. 그리고 당신이 짓밟은 그 발의 주인,
당신이 천한 계집이라 모욕한 그 하사가 바로 내 딸이다. 서대협의 나지막한 선언에 최명희의 눈동자가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그녀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가 서은채를 향했습니다. 거짓골을 하고 독방에 갇혀있던 하사 나부랭이가 자신의 남편이 그토록 아부하던 군단장의 외동딸이었다니. 최명희는 숨을 헉 들이키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짓말.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최명희의 다리 사이로 비릿한 냄새와 함께 물이 번져 나왔습니다. 극도의 공포에 질려 실례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기어다니며 서은채의 다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서하사님, 아니 서아가씨. 내가 미쳤었나 봐요. 내가 눈이 멀어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빠 빌딩 다 줄게요. 제발. 서은채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였다면 제 발등을 찍기 전에 사과부터 하셨어야죠. 사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곳까지 말입니다. 끌고 가라. 서대협의 짧은 명령에 헌병들이 최명희를 짐짝처럼 들어올려 회의실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박준장의 비굴한 통곡과 최명희의 악에 바친 비명이 복도 멀리 사라질 때까지 서대협은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서대협은 어깨에 힘을 풀고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딸을 껴안았습니다. 강철 같던 장군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은채야. 아비가 너무 늦게 왔구나. 그 좁은 곳에서 얼마나 무섭고 아팠겠느냐. 서은채는 아버지의 넓은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며칠 동안 입술을 깨물며 참아왔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억울함 때문도 고통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군인으로서 자신의 원칙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그런 자신을 믿어준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저 잘 참았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그래, 내 딸이다. 너는 그 어떤 장군보다 위대한 군인이었다. 이제 나머지는 아비에게 맡기고 쉬어라. 서대협은 딸을 직접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군단장의 전용 헬기가 여단 연병장에서 거대한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포천의 하늘 위로 붉은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갑질과 부조리로 가득했던 박준장 일가의 시대가 가고 정의의 심판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여단 본부 회의실을 나온 서대협 중장은 곧바로 군단 사령부 검찰부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동하는 차 안에서 육군 참모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총장님, 서대협입니다. 제5군단 예하 여단에서 벌어진 중대한 기강문란 및 범죄 행위에 대해 보고 드립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제 딸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군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서대협의 단호한 태도에 육군 본부 역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장군의 딸이 갑질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서사는 곧 여론을 불태울 화약고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대협은 정치적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법이 가진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군단 검찰부 조사실. 박준장은 수의로 갈아입은 채 철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헌병대장 강소령은 옆방에서 이미 모든 사실을 자백하며 박준장의 지시였다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박준장은 자신의 소장 진급 꿈이 산산조각 났음을, 아니 평생을 쌓아온 군 생활이 폐허가 되었음을 실감하며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은채가 병상에서 작성한 고소장과 그녀가 목숨처럼 지켜낸 메모리 카드가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거대한 분노에 휩싸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갑질 장군 부부의 처절한 몰락,
그것은 포천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이미 확정된 미래였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에 위치한 육군 제5군단 사령부 검찰부 조사실은 한여름의 열기조차 침투하지 못할 만큼 서늘한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방윤재 준장은 초라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보병 여단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며 수천 명의 부하를 거느리던 지휘관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깨의 별은 뜯겨나갔고 가슴에는 성명 대신 수인 번호가 적힌 흰색 표식이 붙어 있었습니다. 박윤재 씨 조사 계속하겠습니다. 배우자 최명희 씨의 특수상의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군 검찰관인 김성민 소령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했을 연관급 장교가 자신을 씨라고 부르며 추궁하는 현실에 박윤재는 치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치욕보다 더 큰 것은 눈앞으로 다가온 멸망의 공포였습니다. 몰랐습니다. 정말입니다. 집사람이 그냥 훈계하다가 살짝 밀쳤는데 서하사가 넘어지면서 다쳤다고만 들었습니다. 발등뼈가 부러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지휘관으로서 부대 기강을 바로잡으려 했던 것뿐입니다. 박윤재는 다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사지로 내몰아서라도 자신의 안위를 챙기려는 추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소령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책상 위에 놓인 녹음기를 눌렀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지 입이 부러졌어? 조사받는데 문제없어. 당장 끌고 가. 조사실 안으로 박윤재 자신의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의무대 진료실에서 서은채 하사를 협박하며 내뱉었던 잔인한 말들이었습니다. 박윤재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미 부상 정도를 정확히 알고 계셨군요. 그런데도 치료를 막고 독방에 감금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것은 군형법상 직권 남용 및 가혹행위, 그리고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조금 전 최명희 씨가 서하사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영상도 확보되었습니다. 공모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집사람이 독단적으로 한 짓입니다. 저는 시킨 적 없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박윤재는 책상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아유를 위해 아내를 가차없이 팔아넘기는 지휘관의 모습은 조사실 밖에서 지켜보던 감찰 요원들의 혀를 내두르게 했습니다. 같은 시각 포천경찰서 유치장. 최명희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유치장 창살을 붙잡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야, 물 안 가져와? 내가 누군지 몰라? 나 여단장 3호 최명희야. 너희들 나 이렇게 대우하고 무사할 것 같아? 우리 남편 나오면 너희들 다 목이야. 당장 서장 불러와. 조사를 맡은 여형사가 코웃음을 치며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아줌마 정신 좀 차리세요. 남편 박윤재 씨는 지금 군 검찰에서 아줌마 탓만 하고 있어요. 본인은 몰랐다. 다 아내가 미쳐서 저지른 일이다. 이혼하겠다고 난리인데 아직도 사모님 타령입니까? 최명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형사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은채가 대기실에서 몰래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돈봉투를 머리 위로 쏟아부으며 2천만 원이면 퇴직금보다 많다고 조롱하던 최명희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 그리고 위병소 영상. 이거 두 개면 특수상해랑 뇌물공여로 실형 확정입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누군지 아시죠? 군단장님 딸이에요. 합의? 꿈도 꾸지 마세요. 군단장님이 돈이 없어서 딸을 합의시키겠습니까? 최명희는 입을 붕어처럼 뻐끔거렸습니다. 자신이 짓밟은 것이 개미가 아니라 잠자던 용의 영린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 쥐고 유치장 바닥에 엎드려 짐승 같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한편 국군 포천병원 특실.
서은채 하사는 깨끗한 환자복을 입고 안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석고 붕대를 한 발은 높게 올려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포천의 산세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침대 옆 탁자에는 쉴 새 없이 서류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서 하사님, 군 법무관 출신 변호인단이 구성되었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소송 준비도 마쳤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위병소에서의 모욕죄까지 전부 청구할 예정입니다. 서대협 군단장이 보낸 법률 대리인이 보고했습니다. 서은채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만들어주세요. 명예, 권력, 재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까지. 자신이 휘두른 권력이 자신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똑똑히 보여줘야 합니다. 그날 저녁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상파 뉴스 메인 토픽으로 포천 보병여단에서 벌어진 하이힐 폭행 사건이 보도된 것입니다.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최명희의 표독스러운 음성과 서은채 하사의 피 묻은 전투화가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너희들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밥 처먹는 개들이잖아. 이 한마디는 전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 현역 장병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국방부 누리집은 마비되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 부부를 엄벌하라는 청원이 올라온 지 1시간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여론은 무서운 속도로 번져나갔습니다. 네티즌 수사대는 최명희의 신상을 털어 그녀가 과거에 저질렀던 백화점 주차장 갑질 사건, 미용실 난동 사건까지 전부 들춰냈습니다. 박윤재 준장이 과거 대대장 시절 부하들에게 저질렀던 가혹행위 제보도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여단장 박윤재 준장은 즉시 보직 해임 및 불명예 전역 절차에 착수했으며 군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 최모 씨 역시 민간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분노는 식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군단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서사는 더욱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금수저의 횡포에 짓밟힌 줄 알았던 피해자가 사실은 특권을 거부하고 원칙을 지킨 참된 군인이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서은채 하사는 국민적 영웅이 되었고 박윤재와 최명희는 사회적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구치소 독방에 갇힌 박윤재는 텔레비전을 통해 자신의 몰락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달았던 은색별은 이미 쓰레기통에 처박혔고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소장 진급은커녕 연금조차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벽을 치며 통곡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시멘트 벽의 침묵뿐이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은채가 설계한 지옥은 단순히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평생 쌓아올린 가짜 명예와 천박한 부가 산산조각 나고 서로를 저주하며 비참하게 늙어가는 것. 그것이 서은채가 준비한 결말이었습니다. 포천의 하늘에 다시 어둠이 깔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예전처럼 불의를 가려주는 망토가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의 목을 옥죄는 거대한 올가미가 되어 그들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산자락에 위치한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 대법정. 법정 안은 취재진과 군 관계자 그리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시민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무겁고 엄숙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박윤재와 최명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화려한 의전 차량을 타고 부대를 누비던 여단장 부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박윤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구두끝만 바라보고 있었고
최명희는 헝클어진 머리에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맞은편 피해자석에는 서은채 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발에는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정복을 갖춰 입은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고결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아버지 서대협 중장이 군복이 아닌 정장을 입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군단장으로서가 아니라 상처받은 딸을 지키는 아버지로서의 참석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법정에 입장하며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최명희는 피해자 서은채에게 가한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합니까? 재판장의 서늘한 질문에 최명희는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을 짜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뼈를 부러뜨리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는 최명희의 태도에 방청석에서는 나지막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은 이어 박윤재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피고인 박윤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방조, 그리고 수사방해 혐의에 대해 진술하십시오. 박윤재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의 폭행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부대 지휘관으로서 기강을 세우려던 의도가 과했을 뿐입니다. 평생을 국가에 헌신한 점을 고려해 주십시오. 평생의 헌신을 운운하는 박윤재의 말에 재판장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서은채 하사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재판장님, 피해자 진술을 신청합니다. 재판장의 허가가 떨어지자 서은채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피고인석에 앉은 두 사람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최명희는 서은채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피고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환경의 탓이나 정보의 부재로 돌리고 있습니다. 최명희 씨는 제가 군단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과 권력으로 제 입을 막으려 했을 뿐입니다. 박윤재 씨 역시 지휘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부하를 보호하기는커녕 개인의 영달을 위해 가혹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서은채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의 복수를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군대에서 계급이 인격의 높낮이가 될 수 없음을, 지휘관의 권력이 부하의 존엄을 짓밟는 무기가 될 수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섰습니다. 피고인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그것만이 상처받은 제 명예와 지금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수많은 장병의 자부심을 지키는 길입니다. 서은채의 진술이 끝나자 법정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어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문. 피고인 최명희를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군사보안시설에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던 초병에게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을 이용해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상해를 입혔다. 또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뇌물을 공여하려 한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안 돼. 내가 왜 감옥에 가? 여보, 뭐라도 해봐. 최명희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박윤재 역시 자신의 판결을 기다리느라 아내를 돌볼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피고인 박윤재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법과 규정을 수호해야 할 지휘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인연을 위해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를 불법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방조했다. 또한 군인사법에 의거 피고인을 불명예 제적 처리한다. 불명예 제적. 그것은 박윤재가 평생 쌓아온 군 경력의 완전한 말소를 의미했습니다.
연금 박탈은 물론 장군으로서 누리던 모든 예우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박윤재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자신의 어깨를 만졌습니다. 이미 별은 떼어지고 없었지만 그 자리에 남은 자국이 낙인처럼 그를 괴롭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호송차로 끌려가는 두 사람을 향해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감옥에서 썩어라. 내가 짓밟은 병사들의 피눈물을 기억해라. 최명희는 오열하며 얼굴을 가렸고 박윤재는 힘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권세는 차가운 철창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형사 재판이 마무리된 후 서은채 하사는 곧바로 민사소송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변호인단은 박윤재 부부의 전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던 서울의 아파트, 최명희가 소유했던 상가 건물, 그리고 고가의 명품들이 하나둘 경매 시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최명희의 친정 식구들 역시 이번 사건의 여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포천의 건설업체는 부당 지원과 세금 탈루 의혹으로 강력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의 배후를 캐던 조사관들은 최명희가 자랑하던 부의 원천이 불법과 편법으로 가득했음을 밝혀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감옥에 있는 최명희에게 날아든 것은 친정 오빠의 절교 선언이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믿었던 돈의 성벽은 여론의 파도 앞에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달 뒤 박윤재는 구치소에서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최명희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탓하며 책임을 떠넘기던 부부의 끝은 증오와 절망뿐이었습니다. 명예도 재산도 가족도 잃은 채 그들은 각자의 차가운 독방에서 서로를 저주하며 남은 삶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편 서은채 하사의 치료비와 위자료로 확정된 배상금 3억 원이 그녀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서은채는 그 돈을 확인한 날 아버지 서대엽 중장과 함께 군단 본부 내에 있는 순직 장병 추모비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이 돈을 어떻게 쓸지 결정했습니다. 서은채는 입금 명세서를 추모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전액군 인권센터와 어려운 형편의 장병들을 돕는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제 발등을 짓밟은 그들의 부정한 돈이 우리 군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힘없는 전우들을 지키는 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서대엽은 대견한 듯 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잘 생각했다. 은채야. 너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승자가 되었구나. 포천의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서은채 하사의 이름은 더 이상 갑질의 피해자가 아니라 정의의 수호자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고 그 자리에 돋아난 굳은 살은 그녀를 더욱 강한 군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포천의 가을은 유난히도 투명하고 높았습니다. 육군 제5보병사단 상승부대의 위병소 위로는 맑은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1년 전 비명이 난무하고 붉은 선열이 낭자했던 그 장소에는 이제 정적이 흐르는 대신 군인들의 활기찬 구령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위병소 앞 아스팔트에는 최명희의 구두굽 자국 대신 원칙을 지키는 군인들의 정직한 발걸음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1년 만에 서은채 하사는 다시 군복을 입었습니다. 재활치료는 지옥 같았습니다. 부서진 발등뼈는 붙었지만 끊어진 인대와 신경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다시 걷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 말하며 명예 전역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은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통증을 견디며 연병장을 돌았고 아버지가 물려준 강인한 의지로 육체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부대 복귀날 사단 정문을 들어서는 서은채를 맞이한 것은 사단장을 비롯한 수백 명의 장병이었습니다. 그들은 길가에 도열에 복귀하는 서은채를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단결. 중사 서은채 복귀를 명받았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이제 하사가 아닌 중사의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보여준 군인 정신과 원칙 고수의 공로를 인정받아 1계급 특진과 함께 육군 본부 표창이 수여된 결과였습니다. 사단장은 서은채의 손을 맞잡으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중사 돌아와줘서 고맙네. 자네가 보여준 용기는 우리 사단의 자랑이자 대한민국군의 이정표가 되었네. 서은채는 예전에 그 위병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헌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단 수사과 소속의 수사관으로 보직을 옮겼습니다. 자신처럼 부당한 권력에 상처받은 장병들을 돕고 부대 내에 숨겨진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은채 중사가 자리에 앉아 처음으로 검토한 서류는 박윤재 전 준장과 최명희의 최종 판결문 사본이었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지루한 싸움의 결과는 참혹할 정도로 정의로웠습니다. 박윤재는 징역형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었고 그의 이름 앞에는 장군이라는 명예 대신 제적자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한때 포천 전역을 호령하던 그의 위세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식판을 닦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최명희의 말로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그녀는 징역형을 사는 도중 박윤재와의 이혼 소송에서 패소하여 위자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강남의 아파트와 명품들은 서은채가 제기한 민사배상액과 벌금을 충당하기 위해 전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친정 식구들 역시 세무조사와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포천을 떠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최명희는 감옥 안에서도 예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 동료 수감자들에게 갑질을 시도하다가 가혹한 보복을 당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를 지켜주던 화려한 붉은 구두와 악어 가죽 가방 대신 그녀의 발에는 이제 낡은 고무신이 신겨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짓밟았던 병사들의 고통을 이제는 자신의 온몸으로 체감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박 준장의 눈치를 보며 서은채를 협박했던 헌병대장 강준 소령과 군의관 임대위 역시 법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강 소령은 수사 방해와 가혹행위 방조 혐의로 파면되었고 임대위는 허위 진단서 작성 압박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져 면허 정지와 함께 군복을 벗었습니다. 권력 앞에 비겁했던 자들은 결국 그 권력과 함께 몰락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서은채 중사는 아버지 서대엽 대장의 저녁식에 참석했습니다. 서대엽 군단장은 중장에서 대장으로 승진하여 군사령관을 역임한 뒤 30여 년의 군 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했습니다. 저녁식장에 정복을 입고 나타난 딸을 보며 서대엽은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은채야, 이제 아비는 민간인으로 돌아간다. 너는 이제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중사 서은채로서 내 길을 가거라. 예, 대장님. 원칙을 지키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서은채는 아버지에게 마지막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피부치로서의 인사가 아니라 진정한 군인 대 군인으로서의 예우였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서은채는 상사로 진급하여 육군 종합행정학교의 교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녀가 강당 단상에 오르면 수백 명의 초급 간부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은 부하를 짓밟으라고 준 권력이 아닙니다. 부하의 생명을 지키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라고 국가가 위임한 책임입니다. 제가 겪었던 일은 과거의 일이지만 여러분이 원칙을 잇는 순간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강의를 마치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위병소에서 피 묻은 전투화를 신고 당당하게 서 있던 하사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의 상처는 이제 희미한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그녀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긍지의 증표였습니다. 한편 만기 출소한 최명희의 근황이 언론의 단신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연고도 없는 지방의 한 요양원에서 청소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화려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 굽이 다 달아빠진 낡은 운동화를 신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하다 못해 처량했습니다. 그녀가 짓밟았던 발등의 고통은 이제 평생을 따라다니는 양심의 가책과 가난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박윤재 역시 출소 후 사회의 냉대 속에 고독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동기들의 모임에서도 제명당하고 자식들에게조차 외면당한 그는 포천의 작은 단칸방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며 예전의 영광을 그리워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벽에 걸린 낡은 예복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서은채 상사는 오늘도 일찍 일어나 군복주름을 칼같이 잡고 전투와 끈을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나직이 경례 구호를 은조렸습니다. 단결. 그것은 단순히 사단의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군과 국민이 하나로 단결되고 지휘관과 부하가 인격적으로 단결되어야 한다는 그녀의 신념이 담긴 외침이었습니다. 그녀는 위병소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가 밟는 땅은 이제 더 이상 갑질의 무대가 아니라 정의와 명예가 숨쉬는 신성한 국방의 현장이었습니다. 포천의 산하를 가로지르는 바람이 그녀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상사 서은채. 그녀는 누군가의 딸이라는 수식어보다 군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 가장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군 내부의 전설처럼 내려오며 부당한 명령에 망설이는 수많은 간부에게 용기를 주었고 원칙을 지키는 병사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정의는 때로 느리게 올 수 있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서은채는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하이힐에 짓밟혔던 발등은 이제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지지대가 되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포천의 푸른 하늘 아래 상승부대의 정기는 그렇게 서은채라는 참군인의 살 속에서 영원히 맥동하고 있었습니다. 대단원의 막이 내렸습니다. 서은채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내일을 향해 계속되었습니다. 그녀가 걷는 길은 곧 대한민국 군대의 명예가 회복되는 길이었으며 모든 장병이 존중받는 평등한 병영으로 가는 희망의 길이었습니다.